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의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별 관광과 남북 경제협력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명하면서 2011년 이후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고자 한다면 미국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전자여행 허가제인 에스타 신청만 인터넷에서 하면 무비자로 미국 여행을 할 수가 있죠. 북한을 방문하는 이들의 국적은 대체로 중국, 호주, 그리고 한국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이야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없으니 미국에 가려면 어차피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별 영향이 없지만 결국 호주와 한국 방문객이 끊기는 효과가 생깁니다. 미국 무비자의 편리성을 포기하고 북한을 방문할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 장관의 남북 경협 필요성 설명에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이고 또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거의 동시에 북한 노동자 송출을 하던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이들의 경로와 숙박을 담당해주던 중국의 베이징 숙박소를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당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별로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풀린다 하더라도 외교부와 정부에서는 어떤 경로로든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을 무비자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은 꼭 국민에게 먼저 고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법계를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와 사법농단 사태 벌써 1000일을 넘겼는데요.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한 첫 재판의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고 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60여 명의 판사들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전엔 저희가 판사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되셨어요. 네. 네, 예. 익숙합니다. 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요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번 연락드렸는데. 저는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특히 사법농단 네네. 사건의 첫 판결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법농단 사건은 본질이 헌법 위반이지 이게 형사법 위반이 아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하고 징계 절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서 형사재판 통해서 잘 해결될 거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형사 절차에서 무죄가 나오면 네. 이 사법농단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인 척할 수도 있다.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1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그 상황에 맞춰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게 제가 우려했던 상황으로 가는 전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위반이다. 이걸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헌법 위반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헌법 위반의 경우에 네. 우리나라 법질서에서 원래 예정하고 있는 절차는 일단 대법원장은 징계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고 소추를 하고 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재판을 하게 돼 있죠. 조금은 이렇게 요구되는 표결수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대통령 탄핵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네네.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무슨 혐의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는지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김영재, 박채윤 부부라고 비선 진료 사건으로 아마 네네. 알려져 비선 의료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부 관련된 소송 현황을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서 청와대 쪽에 유출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 유해용 전 판사가 수석 재판 연구관이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관련된 검토 보고서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검토 보고서들을 대량으로 유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출을 했다라는 것이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맞습니다. 왔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 네네.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거기에 접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것들을 네네. 네, 그만두고 나오면서 가지고 네.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맞습니다. 변호사 개업했을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네, 수밖에 그래서 변호사법 네. 위반으로도 기소가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이유는 또 어떤 근거에 네.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또 법에서 또 네네. 판결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부분 네. 비선 진료 소송 유출한 부분 관련돼서는 이 유해용 전 판사가 임종원 차장의 어떤 행위에 관여됐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네네. 무죄가 나온 거고요. 검토 보고서 유출 부분은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된다고 형사법적인 죄가 되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려니까 되게 익숙지가 않아갖고 제가 잠깐 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제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여러 번 이제 다른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이 부분이 증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어차피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될 거예요. 네. 이제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게 지금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따로 있다. 제가 한번 비유를 하자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물건 훔친 게 절도고 네. 그 과정에서 집에 들어간 게 주거침입인데 절도를 문제 삼지 않고 주거침입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집주인이 뭐 속아서 문 열어줬다. 그러니까 주거침입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나와버리면 절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느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무죄 뭐 이것보다도 네. 이 행위,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하고 징계 지금이라도 해라.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번 판결이 첫 네네. 판결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양승태 네네. 전 대법원장 그리고 말씀하셨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네.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의견이 더 많기는 해요. 법조계 내에서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해용 전 판사 사건이 무죄로 하고 나올 걸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1년 내내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법조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가 벌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임종원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죠. 근데 그 알 수 없는 결과에 사법농단 사건의 정당성 유무를 연동시킬 아무 이유가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지금이라도 빨리 탄핵하자. 이 이야기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20대 국회는 네.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탄핵은 시효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네. 탄핵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청탁 같은 것도 워낙에 좀 관습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 그런데 사실 2018년 11월 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직후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어쨌든 원내대표 등 이제 지도부에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정당들 중에서 이제 특정 정당이 특히나 강하게 반대를 해서 이걸 못했던 것인데요. 저는 뭐 이제 개별 의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각 정당들의 리더십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21대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칫하면은 이게 국회가 이제 결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헌법상으로는 국회 말고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건 사실 소추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소추를 잘못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고 해당 판사를 구제해 줄 거예요. 그런 최종 절차도 있으니까 일단 재판 회부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 뭐 하면은 좋겠지만 그 우리 네네. 뭐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보다 좀 손 빠르고 또 현실적인 네. 조치다라고 한다면은 대법원에서 징계 청구로 볼 수가 있겠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법농단 연루돼서 징계 청구되는 판사들, 현직 판사들이 있죠. 있기는 있죠. 네네. 아직 확정은 대부분 안 됐지만. 아, 몇 명 됐나요? 중징계는?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 마지막에 네. 작년 초에 비사실 통보를 한 법관이 66명이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한 건 10명에 불과했고요. 네. 그 10명에 대해서 어떤 판사도 지금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가장 중징계가 어떤 종류예요?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직 이 부분도 1년? 좀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징인데 검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판사는 특별히 보호해 준다고 정직 1년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국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판사의 어떤 독립성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신변 뭐 이거에 대한 보호를 하는 그렇죠. 건데 이게 또 네. 이제 악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판사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유가 사실 재판을 양심적으로 눈치 안 보고 해라. 네네. 라는 이런 이유거든요.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데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은 본인들이 다른 판사 재판에 개입한 거거든요. 네. 다른 판사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분 보장을 해주는 취지를 완전히 깨트린 판사들이죠. 그렇군요. 뭔가 처벌 수위가 조금 가볍다. 방금 검찰과도 비교를 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법부의 재판장들은 또 재판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의 기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마음들이 네.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뭐 네. 검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시지만은 그래도 몸담았던 곳이 법원이다 보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아쉽게도 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행정부여서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를 못해요. 아, 좀 하셔도 되지 않나? 제가 또 해야죠. 네, 네. 저도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법원 개혁은 아마 별도로 별도로?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것도 국회에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차피 기구를 만들려면 법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탄희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법원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개혁 방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장 판사 임용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요. 재판도 투명하게 바꿔야 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너무 할 일이 많을 때는 사실 하나하나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내갈 수 있는 기구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 개혁 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을 빨리 좀 통과해달라. 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사법행정위원회는 우리나라만 없지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첫 번째 법률로 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사법행정위원회 꼭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에 바라는 말씀이시고 또 탄핵, 법관 탄핵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씀이시고 네. 잠깐 여쭤보면 법관 탄핵 외국의 경우에는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네네. 미국은 탄핵 소추가 된 판사가 15명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판사가 뭐 일본 판사나 미국 판사보다 특별히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7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사실 간호법을 쓴 거지만 특별히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 사실상 절차가 그냥 사문화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외국에서도 판사 물론 왜냐면은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네. 그 존경심도 많이 표하고 그야말로 독립성을 맞아요. 아주 많이 보장을 해주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된 경우가 꽤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연결이 되는 게요. 책임을 엄격히 묻기 때문에 네. 나머지 판사들은 깨끗하다라고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책임을 안 믿어버리면 어차피 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잖아요. 이미 그렇죠. 봤잖아요. 네. 책임을 안 묻는데 어떻게 신뢰가 높아지겠어요. 그렇군요. 아픈 과정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판사에 대한 재판관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청라에서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판사님이 국회 들어가셔서 개헌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적인 공적인 공간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항상 깨끗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공인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탄희 변호사님, 전 아직도 판사님이라 자꾸 불러서 네, 이탄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 이탄희 전 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한국에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제법상으로는 문제 없는지 이기범 아잔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호르무즈 해협 매일매일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단은 왜 이렇게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을 주목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같으면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해갖고.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뭐 이란과 미국 간에 이제 갈등이 계속이 되면은 항상 이란이 이제 협박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봉쇄하겠다. 예, 그렇죠.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위치한 그 아라비아 반도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위쪽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라크하고 이렇게 있죠. 네네. 그 밑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협 아주 조그만 이제 해협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이 좁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게 되면 이제 오만만 아라비아해 인도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 지역을 갖다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그 원유 관련 제품이 매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전 세계 석유 원유 관련 제품의 35%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35%?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런데 이란이 여길 갖다 봉쇄하겠다. 이거는 뭐 세계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든 영향을 주겠다는 정도를 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란하고 오만하고 겹치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영해라고 한다면은 12해리? 예, 영해는 이제 12해리까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네, 12해리까지 주장을 할 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20 한 몇 킬로죠? 그 이제 24, 보통 우리가요. 그 1마일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1.6km 정도죠. 근데 이 해양에서는 1852m를 갖다가 정확히 1.852km를 1해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12해리면은 약 이제 한 21km 이렇게 영해가 됩니다.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좁은 곳은 21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수 문제 하나 내볼까요? 12 더하기 12는 어떻게 왜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래 진짜. 12 더하기 12는 얼마죠? 24. 예, 맞습니다. 24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좁은 부분이 21해리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란의 영해하고 오만의 영해가 다 겹치네요. 덮는 거죠. 네. 그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을 갖다가 이제 국제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해협. 예, 네. 그렇게 부릅니다. 두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함께 영해가 겹치는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해협이라고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봉쇄를 한다는 것이 오만이 안 하고 이제 이란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위반 아닌가요, 국제법? 오만도 이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런 해협을 갖다 막는다는 것 자체는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런 해협은 이제 통항을 하는 것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항행의 자유 그게 이런 건가요? 항행의 자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예, 조금 다르고요. 이걸 갖다 보통 이제 무해 통항이라고 이야기를 무해 합니다. 통항. 또는 통과 통항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란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예, 168개국이 지금 이게 당사국으로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뭐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미국. 예, 미국이 미국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왜 그러냐면은 오만은 근데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이에요. 아, 네. 근데 이란이 만약에 여기서 비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1해리밖에 안 네, 되는 그 지역을 그 전투기든 아니면 군함이든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말하는 통과 통항입니다. 통과 통항.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것이 싫으니까 네. 만약에 미국의 그럼 전투기가 매일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그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되는군요. 예, 어렵게 말하면 상공 비행의 자유도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전투기나 다른 나라 군함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양법에 들어가서 이걸 비준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게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만은 했고요. 오만은 했고요. 그럼에도 통과 통항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할 수 있는 무해 통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건 선박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선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아, 국제법 위반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봉쇄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유조선 뭐 납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네네. 그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도 이 네.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한국이나 이제 일본으로 온 많은 이제 원유 관련, 뭐 석유 관련에 네네. 우리는 35%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뭐 90%에 가까운. 아. 예,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굉장히 많이 거기서 원유를 가지고 오죠. 예, 맞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 오히려 다른 뭐 유럽 국가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뭐 남미 아니면 북미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뭐 그 중요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야 뭐 자국의 원유가 많으니까 수입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란이 유조선 납포하고 그런 것도 국제법 위반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어떤 논리를 갖다가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조선들이 이런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어떤 의미냐면 해협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네. 근데 선박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을 지나는 선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 없이 지나다니면은 배도 엉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나가는 항로가 따로 있고요. 아. 들어가는 항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폭이 2마일씩 됩니다.
그러면은 3,600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중앙선처럼 분리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 바다에도 이렇게 가는 길, 오는 길, 중앙에 분리하는 길. 하긴 안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엉키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가 막 이란이 이제 봉쇄를 하겠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가는 길, 오는 길, 중앙선이 모두 다 오만 영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맘대로 봉쇄할 수는 없는 거 예, 아닌가요? 그리고 봉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 보통 기뢰를 사용합니다. 기뢰? 예, 기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이렇게 몰래 설치해가지고 탁 터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뢰가 지뢰하고 같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디 설치된지 모르니까 선박 입장에서는 못 가죠. 갈 수가 없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란이 그럼 유조선 납포하고 봉쇄하고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위반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미국 군함이 이란 드론 격추시킨 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해협을 통과할 때 네.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통과 통항이니 무해 통항이 말은 어려운데 네. 이런 통항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 주변 국가들에게 뭐 무력의 어떤 위협을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네. 이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뭐 또 어떤 논리를 구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뭐 파병하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예, 측에서.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여지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군대 군함이 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만약에 가게 된다면 결국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 부대가 그렇죠. 이제 작전 구역을 넓히는 구역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갈 건데 물론 이제 그 방식은 뭐 우리나라 내부의 논의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갔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인데 네.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 유조선이 지나갈 때 그 옆에서 우리 뭐 이제 청해 부대에 속한 군함이 같이 지나가는 방식,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에스코트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조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호해주는 에스코트 역할을 하는. 예, 그 두 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유조선하고 또 이제 거리를 조금 뛰어가 몇백 미터 아니면 몇십 미터, 네. 몇십 미터로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네네. 배길이도 좀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몇백 미터 밖에서 이게 같이 평행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그런 해협에서 무해 통항이 군함에게도 인정돼야 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무려 7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1949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뿐만이 아니라 군함에게도 그런 통항의 자유가 있다. 해협의 경우에는 예, 그런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청해 부대가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 유조선과 평행한 방식으로 에스코트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예, 이건 이미 판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원해갖고 미국이 우리한테 파병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 미국이 파병하라는 그 연합체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호르무즈 이제 뭐 호위 연합체, 네, 호위 연합체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런데 그 호위 연합체에 파견하는 방식은 이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아예 그 호르무즈 연합체에 그 호위 연합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파병 방식에 대해서는 독자 파병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그래서 좀 덜 적대적으로 보이겠다. 그러니까 그 연합체에 들어가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네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가요. 지휘 통제부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창설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청해부대라면 아니면 일본의 경우에도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파병된 그 군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요. 이런 방식은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합체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란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방식을 일본이 택한 것이다. 예, 그리고 네. 만약에 한국도 파병을 한다면 연합체에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네네. 그렇게 청해 부대가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뭐 아덴만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사실은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무력 사용하고 무력 공격이 어떻게 다른 거냐. 예, 어려운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무력 공격은 미사일 쐈다. 무력 네. 공격입니다. 근데 무력 사용은요. 총을 한 발 쐈다. 무력 사용입니다. 조금 수준이 낮으면은 무력 사용이고 진짜로 전쟁스러운 느낌이 나면은 무력 공격.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법학자들은 단어 하나 가지고 목숨 내려 걸고 그렇게 왜냐하면 다르게 쓰는지. 그거 하나에 자위권 행사가 되냐 안 되냐가 나오니까요. 아, 무력 공격일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가 되고 무력 사용일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가 되지 않는 거죠. 않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이제 청해부대가 만약에 간다. 그래서 우리 유조선들을 보호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프록시 단체, 뭐 이란이 직접 안 하더라도 프록시 무장 단체가 뭐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인가요? 아니면 공격인가요? 당시에.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무력 네. 공격을 네. 당한 거죠. 당한 거기 때문에 네네. 특히 우리 군함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무력 공격을 당한 거. 자위권이 발동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경우엔 자위권이 발동이 되는.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군함이 이란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란을 향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 행사 여부는 또 우리의 선택이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예. 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준. 기준이라는 것이요. 결국 딱 하나입니다. 네. 무력 공격을 받았냐 안 받았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사일 아니면 뭐 함대함 포 이 정도면 무력 공격이라고 봐야 되고요. 단지 소총 몇 발이라면 무력 공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다. 뭔가 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수준의 공격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라고 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우리 청해부대가 이 작전 범위를 이제 인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서 유조선들을 보호하고 에스코트하는 것 예.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인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100길로 나흘입니다. 100길로 그래요? 나흘이에요. 너무 멀네요. 멀죠? 멀네요. 나흘이랍니다. 와, 그렇게 먼 줄은 또 몰랐어요. 예,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바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예. 지금 들어오시면서 이거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지도가 있어서 보고 설명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다른 의견이 문자로 올라왔습니다. 9635님은 너무 자세히 설명 잘해 주십니다. 어려운 얘기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좀 됩니다라고 하셨고 새까만 꽈배기님은 변호사님 설명을 참 부드럽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읍스라고. 예. 워낙 복잡한 이슈라 갖고 열심히 설명은 하셨는데 어렵게도 들릴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돌아가실 것 같다는 네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해주셨 이해가 조금 된다는 문자도 있으셨으니까요. 네. 예. 뭐 다음부터는 더 쉽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법적인 시각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안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놓쳐서는 안 되는 꼭 알아야 할 IT 업계 핫 소식 매주 수요일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얘기를 다 못했어요. 맞아요. 네. CES 네. 2020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가 많아갖고 오늘 네. 그 이야기를 조금 이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 활약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가지고 나왔다. 비행기.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올해 CES에 자동차 회사들이 나왔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안 들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네. 현대자동차는 이제 부스에 아예 자동차가 없어요. 부스에 아주 자동차가 없다. 네. 그리고 웬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소니가 오히려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뭐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전자기기 회사는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가 아닌 비행기 얘기를 하는데 이 현대차가 상당히 재미있는 컨셉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 모빌리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있는 자동차의 시대 다음에 뭐가 올까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보여준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비행기, 그러니까는 에어 드론이라고 할까, 에어 택시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그 운행을 하고 뒤에 4명이 타는 모델이에요. 탈 수 있는? 네. 우와. 그러니까 뒤에 4명이 타고 1명이 운전을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3가지를 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도심에 있는 일종의 비행장 같은 데, 그러니까 아까 그 공중에 네. 나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일단 타는 이동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건데 단순히 얘기하면 셔틀버스 같은 거예요. 셔틀버스 같은 건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간다. 그래서 뭐 A라는 어떤 정류장에서 그 이제 비행기를 타는 곳까지 얘가 이제 자율차처럼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 환승 기점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버스 정류장 같은 네. 그런 기점에 이제 도킹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오. 그럼 그 안에 실내 공간이 있어서 휴게소처럼 쉬다가 네. 그 위에 이제 공중으로 나는 드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타고 최대 5인까지 이제 4명하고 그 다음에 1명이 해서 거점에서 거점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라디오라서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네네네. 이제 그런 네.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비행기라고 하면은 뭐 이제 먼 거리라고 네. 하면 이거는 도심 안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강남에서 막힌다. 그럼 이제 상암까지 이거 타고 날라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차 왜 이렇게 막힐까요?라고 문자 네.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아까 도킹한다니까 그 게임 갤로그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게 네. 그 운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늘로. 예. 그러니까 옛날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그 두 번째 속편이었나 거기서 2015년에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볼 때는 야 2015년이 언제 올까? 이미 지난 지 한참 됐잖아요. 야 저런 거를 그때쯤에 타고 다니는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2020 원더키드가 있었죠. 맞아요. 2020년이 2020 왔잖아요. 원더키드. 2020 원더키드 보면은 하늘을 나는 에어스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컨셉이 이제 나온 거죠. 어. 뭐 실제로 이제 우버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는 네네. 이미 미국에서는 일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도심과 도심과 거기에는 이제 헬리콥터 착륙 기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지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제 소형이긴 하지만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걸 지금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가요? 네, 뭐 아직까지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사고의 얘기는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수직 상승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고 네네. 먼 거리를 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사고 났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겠다라는 걸로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전반적인 도심의 모빌리티 전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와. 비점 선포 같은 이러한 어떤 행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러면 탈 수 있을까요? 이걸 2028년에 상용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8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기 전에 타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앞서 제가 우버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가 우버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버가 이미 미국에서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면 우리로 치면 집 앞에 나올 때부터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모빌리티를 한 앱에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탔다, 네. 버스를 탔다, 내려서 그 전동 킥보드를 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공중 드론을 탔다, 또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 이런 걸 한 앱에서 다 결제를 하고 한 앱에서 통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마치 환승하듯이 네. 그냥 앱이 그런 걸 모든 걸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이런 방식의 지금 모빌리티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버와 같이 하겠다고 지금 손을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뉴스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그 자신들의 이제 지금까지 떨어져 있던 기술들을 이제 인수합병이나 어떤 연합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알고 있기로 독일에 있는 전기차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이제 기존 자동차를 한 50% 정도, 그리고 향후에 모빌리티나 이러한 쪽에 3대2 정도의 비율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오히려 자율주행차보다 공중의 자율주행 드론이 더 빨리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오히려 그 문제가 뭐냐면 자율주행차만 만약에 모든 데서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사고가 어디서 나냐면 자율주행차랑 일반인이 운전하는 차가 같이 다닐 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버스 전용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만 다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이런 도로에서도 자율주행 차끼리만 어떤 전용 도로에서 다닌다고 네. 그러면 거리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난폭 운전이나 변수가 없는데 난폭 운전은 일반 사람이 하는 근데 거군요. 오히려 변수가 생기는 거죠. 변수가.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도심에서 이런 자율주행 연구하시는 데들은 오히려 도시에서 전용 도로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중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능을 하고 있고 네. 항로들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늘길이 더 빨리 자율주행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정책하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드론과 관련된 법규가 제가 알고 2025년 이후로 그런 이제 공중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법규가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로 이제 2030년 오기 전에 우와. 이런 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상상했던 건 거기 있던 스테이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으려고 거기 현대에서 이제 저 강남 쪽에다가 땅을 많이 사놓은 거 아닌가? 거기에 있는 땅을 그 그렇게 쓸까? 목적으로? 네, 그런 이제 거기다? 사놓긴 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만약에 그런 걸 짓는다라고 하면 되게 혁신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까지도 좀 들기도 해봤습니다. 땅값이 더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네, 현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삼성, LG 또 뭐 국내 최고의 양대 네. 전기 가전업체라고 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선보였나요? 일단은 CES 가면요. 네. 이제 자부심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 두 회사의 부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애국심이 막 뽕뽕뽕 나오는. 정말로 이제 정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네. 올라가는 시기인데 이제 CES라는 게 말씀드리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험의 시대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는 뭔가 기술을 자랑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기술을 모아서 어떤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주는 쪽으로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보여주냐면 공같이 생긴 로봇을 하나를 내놨어요. 저거 뭔지 알아요. 네. 봤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그 공같이 생긴 로봇이 재밌는 게 네. 얘가 그냥 나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의 제일 핵심은 이 공같이 생긴 로봇이 다른 로봇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포인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를 얘가 나 대신에 도움을 주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편리함과 경험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삼성의 기조였고 LG에서도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기조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의를 한 내용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4단계로 정의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에어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자동 온도 조절이나 이런 네네. 수준까지는 있잖아요. 그게 1단계고 2단계 이제 개인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패턴을 익히면 우리 주인은 뭐 온도가 한 요 정도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로 해서 최적화를 취향 주는 저격. 요거까지 있고 3단계는 이제 추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옷장에서 두꺼운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온도의 원두 커피를 내렸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워서 그러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뜨거운 커피를 내렸다라고 하면은 두꺼운 옷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든지 반대로 제가 이제 집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뜨거운 이제 커피를 얘가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가전을 하나에 통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일단 추론의 개념이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래도 커피만은 뜨겁게 마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춤으로 가겠죠. 거기에 맞춤으로 간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탐구인데요. 탐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네. A라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같은 패턴으로 따뜻한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온도의 커피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는.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다고 해서 4단계로 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품보다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쇼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에드스케일님이 보내준 질문인데 네. 드론이 공중에 달려 떨어지면 사고나 피해가 훨씬 더 엄청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무인 드론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조종사가 있는 조종사가 형태. 있는. 네, 그리고 향후엔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무인의 형태가 될 텐데 분명히 그런 문제는 존재하죠. 그렇죠. 네, 비행기랑 네.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보안의 중요성 그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 그렇죠.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 뚫리면 다 뚫린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 건데 이걸 아주 대표적으로 이번에 보여준 게 휴대전화 해킹이죠. 이게 이제 이걸 해킹이라고 해야 될지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해킹이라는 정의의 표현은 어떤 서비스에 해커가 직접 침투를 해서 뚫은 게 해킹인데 네네. 이번에는 그 방식은 아니고 비밀번호가 털린 거죠. 근데 그 비밀번호가 털린 게 어떤 방식으로 털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A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똑같이 쓴 거를 하나를 발견해서 B에다 놓고 C에다 놓고 막 매칭을 하다 보니까 열렸다라는 게 이제 그런 뭐 지금 중론이긴 한데 네네. 중요한 건 열렸을 때 어디까지 털렸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클라우드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뭐 사진 수준이 아니라 뭐 영상 또 메시지. 이제, 메시지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런 주민등록증 이런 이제 신분증과 관련된 정보들까지 다 이번에 이제 털렸다. 뭐 여권 사진 이런 것도 털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거. 네,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같이 지금 다 연동이 네네. 돼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지금 클라우드에 연동돼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네. 이게 일단은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 사진첩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 땡땡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용량 뭐 저장해주는 네네. 클라우드 많이 쓰시는데 그게 대부분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첩 통째로 올라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문자로 뭐 보내려고 주민등록 찍었다라고 네. 하면은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그게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가 뚫렸을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데이터까지 확대돼서 뚫릴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해외 뉴스 전할 때 사실 그 아이폰 보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이렇게 뚫렸다 뭐 이런 경우 아이폰이 아닌 그 네. 안드로이드 S폰, 폰들, 안드로이드 S폰들. 폰, 네, S폰 그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 보안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네. 아이폰이 더 철저하고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폰들의 좀 보완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상황에서 그럼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아이폰에 생겼다라고 네. 하면 어디까지 뚫리느냐라고 했을 때 덜 뚫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덜 뚫리는 게 기술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정책이 달라서 그래요. 정책이 달라서. 네,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클라우드 자체에서 비밀번호가 털렸을 때 네. 제가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다른 핸드폰에 내 클라우드 데이터로 해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폰의 정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렇게 하려면 제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물리적으로 한 번 더 인증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비밀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원격으로 털렸어도 네.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물리적으로 내 핸드폰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만으로는 털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들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게 기본이 아니고요. 기본은 1단계 보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비밀번호만 알아도 털릴 수 있는 건데 네네. 제가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아이폰과 똑같이 스마트폰 안에서 한 번 더 비밀번호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보안 설정을 좀 더 강하게 해주면은 네, 강하게 해주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아이폰이 바뀐 이유가 네. 2014년에 할리우드에서 비슷한 클라우드 해킹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연예인들의 어떤 뭐 노출 사진 네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털린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폰에서도 이걸 1단계를 2단계, 3단계로 강화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네, 그래서 기본 설정을 2단계로 한 거죠. 이 기본 정확하게는 아이폰은 3단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네. 방식이 3단계긴 하지만 이제 그 절차로 보면 2단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을 2단계로 바꾼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거에는 아직 기본이 1단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쓰실 분들은 설정 안에서 그 보안 설정을 강화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그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개인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이게 피해가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어떤 비밀번호 관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밀번호 이게 사실 다 비밀번호 넣어야 되니까 네. 귀찮아갖고 똑같은 거 쓰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번에도 헷갈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가 털렸더니 그 털린 걸 다른 데다 다 넣어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똑같으니까 열렸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게을러갖고 항상 그런 식인데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게을러갖고 네. 쓰던 폰을 절대로 안 팔아요. 예, 그래서 괜히 좀 걱정돼갖고 뭐 별로 그건 없는데 좀 기분이 별로 찝찝해갖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기업이 보호를 안 해주면은 개인이 좀 더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네, 그리고 네. 빅데이터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문자 같은 경우에 네. 아마 지금 대부분 분들이 모를 테지만 문자가 워낙 용량이 작다 보니까 네. 한 뭐 10년 이상 문자도 다 백업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네. 핸드폰을 바꿀 때 계속 자동으로 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50개, 200개 되면 자동으로 삭제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삭제하거나 삭제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또 많이 쓰고 그리고 또 기업들 역시 또 보안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자료 잘 챙기셔서 13월에 월급 꼭 타시기 바랍니다. 네, 끝곡으로 저니 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